안녕하세요. 이제 메가랜드 모의고사 3월 달 처음 보시죠? 지금 이번 달에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실 때, 세법 왜 이렇게 어렵지? 약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는 저희 이제 메가랜드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3월 달은 제가 모의고사를 출제하고 4월 달은 이제 세법에 임교훈 선생님이 출제하고 5월 달에 다시 제가 출제하고 이렇게 격월로 해서 저하고 임교훈 선생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을 정도로 모의고사 문제를 보고 계속 난이도 조절해 가면서 출제할 건데, 이번에 이제 3월 달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했냐면, 이제 3월달 처음 제1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니까 문제는 아주 쉽게 냈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근 출제 유형을 반영해서 기출문제 수준에 근접하는 문제를 출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출제해서 꽤 까다롭게 느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이 모의고사 문제 수준 정도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셨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실제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그 출제 기관이 국토교통부인데 산업인력공단에서 대신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신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개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중개사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절대평가로 가기는 가는데, 이제 시험 수준을 좀 높여가지고 인원수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유형을 약간씩 바꾸고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인원수 조절을 하고 있긴 하는데, 어떠다 보면 조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과목은 약간 어려울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약간 낮을 수 있고 이렇다는 거, 요것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 시험은 3월달 모의고사지만 실제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를 조절하여 출제했기 때문에 세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제였다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문제를 이제 풀고 나면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 지문을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세법은 25분부터예요. 25분부터 총 16문제이기 때문에 16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20분 안에 풀으셔야 되니까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25번은 이제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이제 1번은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이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그러면 얼른 이제 금액하고 개월수를 얼른 생각하세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250이라고 했으니까 초과가 안 됐죠. 그러면 250만 원짜리는 분할납부할 수 없어요. 안 돼요. 250을 초과해야만 분할납부가 되는 거지 250만 원을 분할납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럼 1번 탈락. 2번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 그러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여기도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2번도 탈락.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돼. 그래서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기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이제 물납이네. 물납은 재산세만 물납이 가능한데,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여기도 초과하면 신청을 받아서 관할 내에 있는 자기 관할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짜리는 분할납부 안 돼. 1,0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니까 1,000만 원도 탈락. 자, 그러면 3번도 탈락. 이제 4번은 재산세로 징수할 세금이 2,000만 원인 경우는, 그러면 2,000만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2,000만 원은 징수한다라고 바꾸셔야 돼요. 2,000만 원 미만이었을 때 징수를 안 하니까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하니까 2,000원은 징수하겠습니다. 여기는 2,000원 징수 안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제 5번,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세점이니까 5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 안 하니까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맞는 건 5번 하나만 맞았네요. 갑자기 이 문제를 해설하니까 갑자기 제 몸이 막 쑤시고 그러네요. 지금 이 해설 들으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볼펜으로 지금 쑤시고 있는 중이죠. 선생님 나빠요. 선생님 나빠요. 그러면서 해도 너무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고 지금 저한테 엄청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작년 우리 기출문제가 딱 이런 형태로 나왔어요. 숫자 뒤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싹 빼버리고 그 숫자인 경우에 해당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대부분 출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 문제에서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했어요. 1번을 어렵게 내면 16문제를 20분 안에 풀기가 어렵거든요. 1번 문제에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 26번 문제로 가보죠. 26번은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이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가산세를 포함한 국세가 5억인 경우에 가산세를 포함한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여기서 가산세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억인 경우에, 자, 이제 5억이었을 때 두 개로 나눠보죠. 5억 이상이었을 때와 5억 미만이었을 때. 그럼 5억은 5억 이상이 들어가죠.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이상이었을 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세금을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5억인 경우는 5년 동안 틀렸죠. 5억 미만이었을 때가 5년입니다. 그러면 5억인 경우라 했으니까 여기에 속하죠. 5억은 10년이에요. 대신에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또 2번은 가산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이제 5천만 원. 그럼 여기도 포함이 아니라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 5천만 원. 여기도 두 개로 나누죠. 5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로 나눠서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고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럼 지방세는 5천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에 속하네요. 이상이니까 여기에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와,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요거 작년 35의 기출문제 지문이거든요. 너무한 거 아니죠?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 그대로예요. 네. 3번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은 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맞았네. 자, 4번. 이번에 법이 신설된 거죠. 이거 개정된 거.
압류 금지 재산을 압류했다가 이제 압류 금지 재산 압류하면 안 되는데 압류했다가 압류를 즉시 해제했으면 압류가 처음부터 압류가 없었던 걸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압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시면 돼. 그럼 처음부터 압류를 하지 않았으니까 중단 사유에 여기까지예요. 새로 진행하는다. 이게 틀렸어요.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압류가 없었다고 보고 이거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체납자가 국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 사유라고 했으니까 멈췄다가 풀리면 나머지만 가면 돼. 새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기간만 진행하면 더 이상은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올바른 걸 골라라. 그래서 26번은 또 3번이에요. 선생님 이제 화날라는데요.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를 시험 문제 지금 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니,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다고요. 35의 기출문제 수준에서 문제를 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의 난이도가 요 정도라는 걸 지금 느끼시라고요. 그래도 선생님 진짜 미워요. 이제 1번 문제 풀 때는 선생님 나쁘다고만 했는데 이제는 선생님이 갑자기 싫어지려고 하네요. 지금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래도 끝까지 해설을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설하는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이제 27번.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또 넘어갔네.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자, 1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세대를 구성했을 때는 요거 법이 작년 11월 달에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 1번은 탈락. 자, 2번 1주택과 1주택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를, 그러면 주택 하나하고 다른 사람 주택 밑에 있는 땅만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는 1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주택 밑에 있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1세대 1주택자로 보겠습니다. 이거 맞았네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3번 봐야죠. 자, 이제 3번 한번 봐보죠. 개인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그러면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전체 공시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주택이면은 12억을 빼고, 자, 12억 빼고, 자, 9억이 아니라 12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이었을 때는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시고, 1세대 2주택 이상이었을 때는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데, 보유와 연령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최대 80%까지, 70%가 아니라 최대 80%까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걸 조심하라고 그랬죠. 1세대 1주택자만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5번. 이제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에 대해서,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그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미 재산세로 낸 세금이 있으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차감해 드립니다. 그럼 이때 차감할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 적용된, 적용 전이 아니라 적용된 세금을 빼주고,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을 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아서 납부한 세금을 빼드리겠습니다. 받기 전이 아니라 받은 세액을 공제합니다. 틀렸네. 그럼 틀렸어요. 자, 그럼 문제 지문에서 옳은 것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2번 하나 올바르네요. 저 3번까지 푸는데 맞는 게 없네. 아니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지금 이제 완전히 화날라가네요. 아니 조금만 참으시고, 조금만 참으시라는. 아니 1번하고 2번에서는 숫자에다가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싹 빼고 내놓고 3번 문제는 지문을 내등 길게 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지금 우리한테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풀라고 내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연습을 지금 하시라는 거지, 지금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막 좌절하게 만들 그게 아니라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또 어떻게? 자, 이제 28번은 종합부동산수 또 문제인데, 이제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아니 또 옳은 걸 아니 옳은 걸 문제 내놓으면 5개를 제가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 실제 시험에서 옳은 것이 60% 정도 나오고 틀린 게 4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옳은 걸 이렇게 많이 냈어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해설을 끝까지 잘 들으세요. 자, 1번.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을 초과, 또 빼놨네요. 5억을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5억은 안 들어가죠. 그러면 5억짜리는 납부할 의무가 없어요. 5억을 초과해야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초과. 자, 초과한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니까 80억은 아직 초과가 안 됐으니까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 얼굴 보기 싫어요. 아니 그래도 끝까지 해설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이제 동그라미 4번. 종합합산 대상에 되는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방금 앞에서 종합합산 5억 초과했잖아요. 그럼 전체 금액에서 5억을 공제하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분의 100을 곱합니다. 100분의 70을 곱하는 것은 요거는 재산세고, 또 속았네. 토지는 100분의 100을 곱해. 그래서 100분의 100을 한도로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제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된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어도 이 부동산에, 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걸로 봐서 세금을 물으시면 돼요. 이건 맞았네. 자, 5번.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율은,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종합합산 토지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7, 세율 암기하시라겠죠? 아니, 세율을 암기하라 해놓고 3월달부터 세율 문제 내는 사람이 어딨냐고. 아니 그러니까 세율은 지금 암기를 하시라겠잖아요. 지금부터 암기하시라겠잖아요. 종합합산 토지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입니다. 그러면 종합합산 토지의 세율은 1%에서 3%짜리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0.5에서 0.7은 별도 합산 토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것도 여기까지 문제를 지금 1번, 2번에서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문제 내놓고 못 풀게 해놓고, 또 이 문제도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넣어놓고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까지 물어보면 우리가 만능이냐고요. 아니 문제 모의고사를 냈으면 모의고사를 한 문제라도 맞추게 하지, 한 문제도 못 맞추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아니 맞추라고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내면 어떻게, 아니 실제 시험이 이렇게 지문이 길게 나온다니까요, 세법이. 그래서 이런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29번 한번 가볼까요? 이제는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말고 푸세요. 이것도 상당히 지문 길게 냈는데요. 자, 취득세 자산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나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실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 취득으로 보고 그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취득자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대상물은 부동산, 차량, 기계, 임목, 항공기, 선박,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광어권, 어권, 광어권, 어업권, 양식어권으로 바꿔야 되겠죠.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각종 해용권이 취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요게 틀렸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또 옳은 걸 찾으라겠네요. 해도 너무 하시네요. 옳은 걸 찾아라 해놓고 이렇게 지문을 길게 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1번은 맞았잖아요. 1번 맞았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에요. 1번이 답인데 못 찾으면 안 되죠. 자, 이제 3번. 건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 건물을 신축했으면 원시 취득이죠. 원시. 건물은 원시로 취득해도 당연히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물은 원시 취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습니다.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며, 증가요 관계없이 틀렸네요. 가액이 증가하면 변경 시점에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또 법인 설립 시 과점 주주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 정답은 1번이네요. 야, 이거는 어떻게 맞출 수 있었네요. 이제 한 문제 맞췄어요. 이제 하나 맞췄어요. 자, 30번. 갑자기 또 세율 문제를 또 내놨네요. 취득세 표준세율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자, 우리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 농지가 아니면 2.8%, 자, 2.3, 오, 맞았네. 공유, 합유, 총이물의 분할은 2.3%, 오, 맞았네. 원시 취득, 원시로 취득 2.8%, 오, 맞았네.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 자, 그럼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2.8%. 틀렸네요. 2.8. 그럼 맞는 거, 옳은 거 골라라 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4번 맞았네요. 아니, 선생님은 세율 암기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푸는데 우리는 암기가 안 돼서 지금 어렵다니까요. 누가 암기하지 말라겠어요? 암기하시라겠잖아요. 분명히 세율은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암기하고 문제를 푸시라고 했잖아요. 실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걸 약간 변형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작년 기출문제예요. 작년 기출문제 내용을 약간만 변형해서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31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야, 해도 너무하네. 다 옳은 것만 문제를 내놓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풀라고요? 아니, 옳은 게 전체 문제 중에서 앞쪽에가 배치될 수도 있고 뒤쪽에 배치될 수 있는데 주로 전체 문제 중에서 60% 정도는 옳은 걸 낸다니까요. 자, 그럼 이제 1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연부 취득에 대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는 등기를 안 해주고 나중에 등기를 하는데, 자, 나중에 등록을 하면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와서 등기나 등록을 할 때는 우리 세관에서 취득세 이미 물건값 받았잖아요. 물건값 받고 나중에 등록을 할 때는 취득세를 못 물린 대신에 등록면허세로 물려. 그래서 이 경우는 등록면허세 등록에 포함합니다. 오, 맞았네. 자, 두 번째, 양식어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은 취득세를 면제시키니까 취득세 대신에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렇죠? 이 경우도 원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취득세 부과를 면제한다고 했으니까 정부가 취득세를 안 받는 대신에 등록면허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로 세금을 물리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물리는 대신에 등록면허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 3번.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딱 한 글자만 말하죠. 변경된.
이 경우 가액에 대해서는 변경 전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권자 대의자는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을 때는 그러면 채권자가 납세 의무자 나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 네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러면 돼요. 이제 5번은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이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 찾으라 했잖아요. 올바른 걸 찾으라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제 32번 이제 소득세네요.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또 옳은 거네요. 자, 1번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인 경우는 2천만 원인 자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특례라는 것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면 여기가 2천만 원 이하라겠는지 미만이라겠는지 헷갈리죠. 자,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 했어요. 옳은 걸 찾으라 했는데 2천만 원인 경우라고 써놨으니까 이게 이하이면 맞는 지문이고 미만이면 틀린 지문이에요. 잘 모르겠어. 밑을 봐야죠. 이제 또. 자, 이제 2번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주택에 대한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인 경우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인 경우는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 자, 이거는 이상인지 초과인지를 또 알아야 돼요. 갑자기 현기증 날라고 그래요. 선생님 나 지금 뒷골 잡고 넘어질 것 같아요. 이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안 되시잖아요. 이제 세법 저는 이제 세법 선생님 바꿀래요. 저 임기훈 선생님으로 바꿀래요. 그럼 또 4월 달에 임기훈 선생님 모의고사 출제 해설 들어보면 또 저한테 4월 달에 또 넘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되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게 34의 기출문제예요. 기출된 지문을 지금 반영해 드린 거예요. 3주택 이상이고 3억 원을 초과해야 돼. 자, 3억 초과니까 3억 원이라 하면은 특례 적용을 하시면 안 돼. 틀렸죠? 3억을 초과해야 적용하는 거지 3억일 때는 적용하면 안 돼. 이건 틀렸어요. 이제 3번 주거용 건물 임대 제외네. 그러면 상가네. 주거용 건물 임대를 제외한 결손금은 그러면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지만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 그러면 공익사업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틀렸네. 이제 5번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이제 주택 한 개를 가진 사람의 주택 임대소득은 여기서 주택 임대소득은 월 임대료를 말해요. 월 임대료, 매월 받는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은 과세하지 않지만 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12억인 경우는 이 경우는 과세합니다. 그럼 고가주택은 과세하는데 여기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기준시가 12억 초과를 말해요. 초과. 자, 12억 초과니까 12억은 초과가 안 됐죠. 12억 초과가 안 들어갔으니까 12억인 경우는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제가 지금 선생님 얼굴을 보기 싫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으면 지금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3월 달에 3월 모의고사인데 이렇게 내면 우리한테 얼마나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해서 문제를 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36회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지. 그냥 단순히 답만 달랑달랑 외워가지고 어떤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달랑 내가지고 출제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요런 데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5번도 틀렸네? 그럼 이제 다시 가보죠. 자, 1번. 이제 1번에 와서 봤더니 다 풀어보고 나니까 여기가 이하였네. 2천만 원 이하니까 2천만 원 들어가죠. 그래서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내가 1년 동안 주택을 임대해서 받은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2천만 원까지는 자,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네요. 지금 제가요 해설 들으면서 할 말이 없네요. 아니요. 제가 이번 문제를 출제하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함정을 파고 어떤 걸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몇 개 맞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설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33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드디어 옳지 않는 거 하나 나왔네. 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이제 두 번째는 과세균현재 공유재산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걸로 봐서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봐서 그 지분권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실제는 종중소유예요. 그런데 내가 신고를 안 해버렸네. 내가 종중거라는 사실을 신고 안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종중거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 거라고 생각해서 공부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시겠습니다. 이제 4번.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실제 주인도 모르고 공부상의 주인도 모르네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5번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신탁재산일지라도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어도 그 물건의 실제 주인은 위탁자이기 때문에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그럼 정답은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이 문제는 쉽네. 와, 이렇게만 내주면 얼마나 쉬워요. 이 정도 문제면 충분히 풀죠. 근데 34번 다시 가보죠.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을 했으면 이 가감한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맞았네요. 자, 니은번. 고급 오락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1000분의 50이 아니라 1000분의 4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니은 탈락.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은 아니라겠네. 주택의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은 아니니까 주택은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 60%를 곱합니다. 70%를 곱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60%를 곱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갑니다. 이 중에서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기억에 하나밖에 없네요. 기억 하나.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35번. 지방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지방세, 전체 지방세를 물어본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지역 자원 시설세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해서는 지역 자원 시설세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해서는 원칙은 과세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부,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등록을 할 때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면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3번. 기부채납이네요. 취득세 문제네요. 기부채납인데 국가에게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건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단 무상사용권을 제공을 받아버렸네. 그럼 내가 국가에게 이 물건을 무상으로 넘기고 무상사용권을 받았을 때는 대가를 받은 걸로 봐서 취득세를 부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틀렸어요. 이제 동그라미 4번 올해 법이 개정된 지문이라 차량 초과로 이제 차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말소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래요. 5번 무덤 나왔네요. 자, 무덤 나오면 무덤 앞에가 무덤이라는 지문이 딱 나오면 무덤은 취득세는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무덤은 재산세라고 했으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문제에서는 자,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이게 틀렸네요. 36번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묶인 걸 찾아라. 양도. 그럼 넘겨주고 대가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찾아보란 이야기예요. 부담부 징해에서 채무액의 상당액을 수증자가 인수, 그런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아니에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으면 이 경우는 양도.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매로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 담보로 된 재산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이 됐을 때는 변제 충당이 되면 양도. 네,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이 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양도로 보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정답은 2번. 자, 37번. 문제가 양도소득세가 훨씬 쉽네요. 네. 양도소득세 문제가 훨씬 문제는 풀기가 쉬워요. 이제 37번은 비과세 내용으로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찾아라. 자, 혼인. 결혼했으면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으로 봐서 1세대 1주택을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하는데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도 상관없어요. 60세 넘는 부모를 모셨을 때는 합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의 세대, 10년 동안은 그중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0년, 60세, 10년. 그럼 정답은 5번. 38번.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국내 소재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에 양도 시기를 달리해서 양도했더라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토지와 건물은 같은 종류, 동일한 종류, 같은 종류를 양도했으니까 같은 종류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에서 최대 2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같은 종류니까 둘이 묶어서 250밖에 안 됩니다. 이제 1세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면 보유기간별 공제만 가능합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만 가능한데 이 경우는 매년 2%씩 증가해서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예 못 받는 게 아니라 거주를 안 했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 최대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2번은 틀렸네요. 이제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소유자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됩니다. 자, 상속에 의한 부동산이 상속을 받았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38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39번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주의할게요. 여기 달의 말일.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또 과세표준이었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예정신고나 예정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확정신고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도 확정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부담부증여는 여기 개월수 틀렸네요. 부담부증여는 취득세에서도 부담부증여는 3개월이죠. 그럼 양도소득세도 3개월이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지만 부담부증여로 인한 경우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 그럼 미등기로 양도했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된 상태니까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했더라도 미등기를 등기로 인정을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등기 의제가 돼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로 의제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4번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전세권. 그러면 토지하고 전세권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된 상업용 건물을 등기되고 건물이고 1년 6개월을 보유했다. 그럼 건물이면 1년이 안 되면 50%, 1년에서 2년 사이면 40%, 50%가 아니라 40%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지문에서 이제 여기서는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올바른 것은 4번에가 올바른 지문이 있었네요. 4번이 답이었네요. 이제 40번. 복잡하게 보이죠? 배우자 을에게 증여하였고, 자, 갑은 을에게,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으니까 이거 2월 과세네. 2월 과세.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을은 이 사람이 배우자예요. 배우자니까 2월 과세예요. 그러면 증여를 인정한다 했으니까 납세음자는 증여받은 배우자인 을이 됩니다. 이거 맞았네. 자, 두 번째 취득가격은 갑이란 증여한 배우자 갑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갑니다. 이것도 맞았네. 이제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을은 증여세를 내고 증여세 낸 금액을 필요경비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게 아니라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필요경비로 산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여기서 보유기간은 갑부터 시작해요. 증여받은이 아니라 증여했던 배우자가 취득했을 때부터 보유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설명을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다 풀어놓고 급한 나머지 옳은 걸 찾아서 기역, 니은에다가 1번에다 답을 찍어버릴 수 있어요. 여기는 옳지 않는 걸 찾으라 했으니까 디귿, 니을 이렇게 찾으시면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1번 문제부터 40번까지 한 3문제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헷갈리게 내놔가지고 제가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3개밖에 못 맞았다니까요. 그럼 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자,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제 출제자 총평 가이드 해가지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3월 모의고사는 기출문제 수준에 근접한 문제로 분명히 출제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상당히 높았는데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개수가 제가 예상하는 것은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5개 정도를 5개를 넘기는 게 5개만 넘으셨다. 그러면 초시생인데 5개 넘으면 잘하신 거예요. 초시생인데 5개만 넘었으면 진짜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5개도 못 맞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흐름과 세목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론을 수업을 정확히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법을 알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저희가 강의하는 내용을 수업을 충실히 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수업 시간 안에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지문 해석을 할 때 이 지문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단순 암기보다는 지문 해석으로 따라오세요. 지문 해석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근데 저는요, 작년에도 공부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저는 처참해요. 제가요, 이제 제 시생은 8문제 이상을 목표로 했는데 제가요 5개 밑으로 맞아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요 재수생이라는 말을 꺼내시면 안 돼요. 자, 세법은 재수생이라는 말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수생이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세법에 대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것도 뭐냐면 수업 시간에 그냥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면 처음 한 사람과 동일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5개 밑으로 맞으신 분들이라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충실히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고 그 지문을 계속 반복으로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잡혀. 자, 그런데 제가요, 이번 이 어려운 시험을 제가 5개 넘고요, 12개 미만, 12개까지. 그럼 10개 정도 맞췄어요. 8개, 10개를 맞추신 분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진짜 내용을 설명을 잘 들으신 거예요. 또 이제는 수업 진도 밀리지 않게 잘 따라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주 중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매주 수업한 것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잘 따라오시면 그 따라오는 내용들 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게 모의고사로 나왔네? 눈에 보여. 그러니까 답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대로 수업 진도만 안 밀리게끔 하고 따라오세요. 똑같아요. 자, 다시 하시는 분들도 진도 밀리지 않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기보다는 왜 이 지문은 이렇지? 의문을 가지면서 따라오시라는 이야기예요. 이 지문은 왜 저러지? 나는 그냥 단순히 애워가지고 이렇게 푸는데 애워서는 안 돼요. 이 지문이 왜 이렇게 되지? 다시 한번 생각을. 이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단 무작정 애워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이제는 의문을 가지시고 내 물음표를 던져가면서 이 지문을 해석할 때 해석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번에 제가요 세법 선생님 이렇게 어렵게 돼도 저는요 12개 이상 맞아버렸다니까요. 어쩔 수 없죠. 박수 쳐드려야죠. 네, 잘하셨어요. 자, 박수를 한 번만 아니라 4번이나 쳐드려요. 진짜 잘하셨어요. 이런 정도 문제를 지금 3월 달에 이 정도 문제를 12개 이상 맞출 정도 되면 실제 시험장에 가면 16개 다 맞으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 3월 달 모의고사에 12개 이상 맞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암기보다는 암기하면 안 돼요. 지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면서 이론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12개 이상 맞으신 분들이라면 저희가 이제 세법 저는 기출 지문 특강이 이미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미 기출 지문 특강이 올라가 있어요. 그 기출 지문 특강을 이제 다시 한번 계속 들어보시는 거예요. 한번 기출 지문 특강을 들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 지문 특강의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되 최소 3회독에서 5회독 정도는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면 이 기출 지문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약간씩 변형해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시험장에 가시면 못 풀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2개 이상 맞으신 분들이라면 진짜로 대단하신 것이고 지문을 진짜로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겨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나 이거 안 할래,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 그래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워도 참고 따라오시라는 거. 자, 저희가 이제 저희 메가랜드는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요,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그냥 단순히 100개 가지고 절대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비교해도 모의고사만 가지고 비교하든지 강의를 비교하든지 무엇을 비교해도 제대로만 여러분이 비교한다면
메가랜드가 여러분에게 합격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고민해도 제대로 비교만 한다면 답은 하나, 곧 메가랜드라는 거. 그래서 메가랜드 모의고사 한번 보시고 나면 다른 회사 모의고사를 봤던 분하고 봤던 지문하고 완전히 다를 거예요. 제가요 다른 데 모의고사는요 16개 중에서요 14개 맞았어요. 그런데 메가랜드 모의고사는요 16개 중에 지금 3개밖에 못 맞았어요. 제가 지금 어떻게 내 입장이 어딘지 아세요? 뭐 이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베껴서 내질 않아요. 절대 문제를 베끼지 않고 새로운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문제 정답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매달 모의고사 볼 때마다 2개씩만 올라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총 9번 시험을 보니까 지금부터 2개씩 올라가면 9번이니까 만점 맞을 수 있겠네요. 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5개를 맞췄으면 다음 달에 7개, 그 다음 달에 9개, 그 다음 달에 12개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2개씩만 계속 이렇게 해설 강의를 잘 들으시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여기서 실수만 안 하면 내가 이걸 맞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이번 달 모의고사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제가 5월달 모의고사 또 찾아뵐 건데 4월달에도 모의고사 준비 잘해가지고 4월달 3월부터는 조금 더 나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4월달에도 좀 충실해서 모의고사 준비해 보시기 바라네요. 4월달 모의고사 출제는 세법, 메가랜드 세법 임기훈 선생님이 출제하기 때문에 또 난이도가 제 난이도하고는 또 달라질 거예요. 달라지니까 어려울지 쉬울지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3월달 모의고사는 본 시험하고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출제해 드렸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 통합이론서 지문을 잘 찾아보시면서 정리하고 그 통합이론서에 내가 틀렸던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복습을 한번 잘 해놓으시기 바라네요. 3월달 모의고사 보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4월달에도 열심히 해보시기 바라네요.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